김연서가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 난생 처음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10살배기 딸아이와 함께 조문하러 온 곳에서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상주 명찰을 달고 서 있었다. 낯선 이름표를 달았지만 눈빛과 표정, 특히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습관까지 그대로여서 숨이 막혔다. 엄마, 괜찮아? 옆에 서 있던 딸 은지가 내 팔을 조심스레 잡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차가운 물을 마셨다. 눈길은 계속 상주석에 머물렀다. 그 남자는 깔끔한 검은색 양복에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긴 모습으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조은우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게는 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였다.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마쳤던 내 남편 박재현. 나는 빈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어깨 너머로 슬쩍 들린 음성마저 남편 목소리 그대로였다. 10년 전 남편이 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던 그날과 곧이어 경찰로부터 배낭과 등산화만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순간이 눈앞에 겹쳐졌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마주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가 여기에 있는지 내게는 알 길이 없었다. 마음이 어지러워져 잠깐 밖으로 나가려는데 장례 지도사라 불린 그가 직접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다시 가슴이 쿵쾅거렸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가 날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네는 예의 바른 관심뿐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는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니 잿빛처럼 창백했다. 손바닥에 물을 묻혀 뺨에 대고 심호흡을 했다. 정신 차려, 연서야. 이미 10년 전 그 사람은 죽었다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머릿속이 엉킨 채로 화장실을 나와 은지에게로 돌아갔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남편인지 아닌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러나 자꾸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결국 마지막 조문객이 떠날 무렵까지 자리를 지킨 뒤 나는 은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섰다. 간판에는 푸른빛 장례식장이라는 글귀가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비를 머금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이 실종된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풍경이 유리문에 비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다. 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진짜 그분이 아빠 맞아?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오래전에 백업해둔 사진들을 뒤져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오늘 본 사람의 얼굴을 비교했다. 눈매, 미소, 작은 흉터까지 완벽히 일치했다. 그 사람이 기억상실 같은 걸 겪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내가 제정신인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가슴 한쪽은 이미 그를 박재현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은지와 함께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다. 데스크에 물어보니 그가 2층 사무실에 있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색 셔츠 차림의 그가 나타났다. 어제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한 작은 흉터가 보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도 예전에 여행 중 손을 다쳐 그런 흉터가 남았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말을 걸었다. 혹시 조은우 선생님 맞으시죠? 저 기억하시나요? 아, 어제 뵈었던 분이군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무슨 일이신지.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마침 시간이 괜찮다며 장례식장 옆에 작은 카페로 안내했다. 우린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나는 숨을 고른 뒤 물었다.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7년 전쯤 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병원 진단으로는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조차 몰랐기 때문에 새롭게 조은우라는 이름을 받았고 이후로 계속 장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핸드백 속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그가 말하는 내용에 정신을 쏟았다. 산에서 발견되었고 그 전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니. 남편이 실종되었던 장소 역시 산악지역이었다. 혹시나 해서 구체적인 지명을 물었다. 정확히 어느 산이었나요?
그가 대답했다. 설악산 근처였습니다. 백담사 부근 계곡이라고 들었죠. 남편이 실종된 지점과 같았다. 속이 새파랗게 질렸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도 그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한 채 내 표정을 살폈다. 저를 전에 알고 계셨나요? 심장이 무척 빨리 뛰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아직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다. 내가 남편님을 말해도 믿을까? 아니, 과연 내가 이렇게 막말처럼 꺼내도 되는 걸까? 결국 나는 차마 사진을 꺼내 보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작별을 고했다. 혹시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많아서요. 그는 흔쾌히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편히 연락하세요. 그날 밤 다락방에서 남편 유품 상자를 찾아 꺼냈다. 배낭 낡은 지갑, 열쇠고리, 그리고 한 권의 일기장.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비리를 잡았다. 자료는 따로 보관. 만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고 번지듯 남겨진 메모가 있었다. 메모 아래에는 좌표가 적혀 있었고 지하 3층이라는 단서가 함께 쓰여 있었다. 10년 전 남편은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뭔가 중요한 사건을 쫓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다음 날 은지와 함께 메모에 적힌 좌표를 향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건물 아래층에 가온재단 보관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경비원에게 가려던 곳을 말하자 지하 3층 문서 보관함을 이용하려면 이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급한 마음에 남편의 낡은 지갑을 펼치자 가온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이 나왔다. 경비원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재현님 가족이신가요? 라며 우리를 안내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자 어둡고 긴 복도가 펼쳐졌다. 비밀번호가 걸린 보관함 앞에서 몇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다. 바로 2월 12일, 남편과 내가 처음 만난 날이었다. 보관함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작은 USB 드라이브만이 남아 있었다. 서류에는 가온재단 내부 비리, 기부금 횡령, 안전기준 위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수집한 것으로 보였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사람 소리가 났다. 박재현, 가족이라는데? 10년 만이군. 쉿, 사람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재빨리 보관함을 닫고 도망치듯 비상계단으로 올라왔다.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공포감에 몸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곧바로 휴대폰 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았다. USB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안전할 거예요. 참 위협적인 남성의 목소리였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곧장 조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김현서입니다. 어제 카페에서 배웠던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 잃어버린 과거에 관한 일이에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이름을 안다고요? 혹시 박재현이란 이름인가요? 네, 당신은 제 남편이었어요.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었죠. 우리는 인적 드문 카페 구석에서 만났다. 이젠 더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길 이유도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꺼낸 가족 사진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편이 은지를 안고 내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경악한 듯 오래도록 사진을 들여다봤다. 내가 누구인지, 은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그의 표정이 놀람과 두려움, 혼란으로 물들었다. 이게 정말 저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은지예요. 곧 은지가 카페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딸아이는 숨을 고르며 조은우를 바라보고 그 역시 은지를 본 순간 무언가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USB와 자료 이야기를 전부 해주었다. 남편은 가온재단의 비리를 파헤치다 정민석에게 위협받았어요. 10년 전 설악산에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만 기억을 잃었을 뿐.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설악산, 정민석, 저 이름을 듣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은지는 떨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아빠, 진짜 아빠 맞아요? 그는 은지를 바라보며 내게서 들은 그 이름을 다시 중얼거렸다. 박재현, 내 이름이었군요. 그토록 낯설게 들리던 이름이 이제 그의 목소리로 조용히 울렸다.
그때 또다시 발신 번호 표시 없는 전화가 왔다. 김현서 씨, 많이 움직이시네요. 설악산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주 차가운 음성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그가 불안한 얼굴로 나를 봤다. 제가 정민석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지만 몸이 말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설악산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까지 데리고 밤늦게 차량으로 출발했다. 백담사 근처 산속으로 가는 길,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10년 전 그날처럼 비가 스산하게 내려서 마음에 불길함이 스며들었다. 중간중간 뒤따라오는 차량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 불안했다. 겨우 산장 인근에 차를 세우자 낡은 민박집 건물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기에요. 전부터 이유 없이 이곳이 마음에 편했죠. 기억을 잃고 떠돌 때도 무작정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사실 이곳은 우리가 신혼여행을 보낸 장소예요. 그가 무언가 떠오르는 듯 벽난로 옆 선반을 스치더니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 지금 뭔가 선명한 이미지가 막 떠올라요. 불을 피웠던 장면, 창밖에 비가 내렸던 날, 연서 씨와 함께. 나는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은지 역시 걱정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는 고통스러운 듯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잠시 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옵니다. 정민석이라는 사람이 저를 계곡 쪽으로 밀었던 장면이 선명해요. 그때 머리를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산장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도착했다. 창문을 살짝 열고 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내려오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재현, 나와. 괜한 고집은 이제 끝내. 그가 이를 악물었다. 정민석입니다. 이젠 물러설 수 없어요. 당신과 은지를 뒷문으로 보내겠어요. USB를 지키면서 낮은 지대로 내려가 주세요. 일단 나는 그를 막아볼게요. 나도 같이 있을게요. 또 잃고 싶지 않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강한 눈빛으로 답했다. 이번에는 돌아올 수 있어요. 꼭 올게요.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어나왔다. 빗소리 속에서 산장 뒤편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요란하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짧은 몸싸움 같은 격도름이 귓전에 밝혔다.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계곡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자 문을 걸어 잠그고 은지와 함께 숨을 골랐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 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분명 괜찮을 거야. 아빠는 쉽게 할 사람이 아니니까. 어둠 속에서 얼마나 지났을까.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깜짝 놀라 숨을 죽였는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행히 남편의 것이었다. 문을 열자 그는 흙투성이에 소매가 찢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정민석은? 내가 다급히 물었다. 경찰을 미리 불렀어. 촬영한 녹음 파일도 실시간으로 넘겼고 정민석은 이제 끝났을 거야. 이미 이 근처에 진입한 경찰과 부딪혔어. 정말로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산장 쪽에서 메아리쳤다. 이내 여러 경찰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정민석 일당을 체포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10년 전 사고에 대한 증거와 막판에 녹음된 자백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나는 남편과 은지를 꼭 껴안았다. 10년의 시간 그 깊은 상처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빗소리는 다시 시작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축복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3주 후 남편 박재현은 법적으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10년 전에도 정민석이 사람을 보내 남편을 몰래 처리하려 했으나 완전히 죽이지 못했고 계곡 아래에서 크게 다친 남편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다. 의료 기록과 DNA 대조,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 증거가 모두 인정되어 남편의 사망 신고가 취소되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법원은 박재현 씨의 법적 신분을 회복한다라고 선고하는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은지는 아빠 하고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침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억들이 물살처럼 밀려왔다. 거실에 놓인 소파, 부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박재현은 조심스레 집안을 둘러봤다.
소파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은지를 무릎에 앉혀 그림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모든 게 선명하네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방에서 작게 보관해둔 물건을 가져왔다.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의자였다. 아빠, 이거 기억나요? 6살 생일 때 만들어줬었잖아요.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살피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물론이지. 호두나무 색이 좋아서 페인트도 안 칠하고 그대로 뒀던. 네, 전부 기억나요. 미안하다, 은지야. 그리고 고맙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아 녹차를 마시는 동안 창밖에선 가랑비가 다시 내렸다. 이젠 그 빗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남편이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겠다. 연서야, 내가 늦었지만 약속할게. 이번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은지의 손도 함께 잡았다. 우리 셋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다시 건축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그 사이에 몸으로 체득한 장례 지도사의 경험을 살려 사람들의 상실감과 슬픔을 달래는 힐링 공간을 설계해 보겠다고 했다. 나 또한 언제든 기꺼이 도울 생각이다. 어느 주말 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 10년이라는 긴 공백 후에 처음으로 완성되는 우리 셋이었다. 번잡했던 사건은 온 세상에 기사화되었고 정민석은 법정에서 온갖 범죄 행위로 중형을 받았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한다. 그날 빗줄기가 창문에 맺혔다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피아노를 건드리며 은지를 위해 직접 만들었던 자장가를 조용히 연주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태어난 가족의 풍경을 음미했다. 사랑과 기억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셋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